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문제의 핵심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대통령 프로젝트로 결단을 해서 직접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PK와 TK로 갈라선 국민의힘, 일부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은 직무 분석을 통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택배기사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해 정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노동계 이슈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봅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야당은 비토권을 행사하여 결국 후보 추천이 무산됐죠.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비토권을 던진 야당의 입장,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들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슈 언박싱.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일부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11월 16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해민 스님 논란으로 전 불교방송 기자였던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유감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특정 종교나 교단을 의도적으로 폄훼할 뜻이 없었다는 점 밝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측에서 반론을 요청할 경우에 얼마든지 발언 기회를 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입니다. YTN 뉴스 애니저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여당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부야 상의도 없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찬성과 반대가 지금 엇갈려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의 여론도 사실은 부산 쪽에 올인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공항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죠. 이걸 발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서두른 까닭은 민주당이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부산 경남 지역 여론에 더 어필하면서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빨리 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과거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것저것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할 거 없이 그걸로 그냥 쓰자라는 거고, 보완 조사할 게 있으면 간소한 보완 절차로 대신하자.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당히 길고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건 면제해버리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공항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는 다 끝나려면 설계가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 세울 걸 생각하면 일단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든가 주변 여건부터 만들어 가자. 공사를 갖다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건설 공사는. 이런 식의 빨리 서둘러서 여당이 부산 경남 지역의 여론을 장악하는 걸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발의 의원들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호영 대표가 강하게 야단을 친 거죠.
일단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 뭐 문제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여당에서는 뭐 범여권 180석이라고 합니다만 TK는 전무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TK 눈치 보지 않고 PK에 올인하겠다 이 생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지지기반이 TK이기 때문에 예. TK, PK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K 기반을 한 국회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구니까 예. 당연히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세지게 되면 민주당은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민주당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꼼놀패입니다. 예.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을 봐도 이제 그런 걸 지적하고 있죠. 어차피 야당이 보궐선거 때문에 사실상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여당이 노리고 그걸 갖다가 파고드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떻게 핫 이슈에 대한 법안 발의인데 지도부하고 상의도 없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상당히 이제 짜증을 낸 것 같고 이 짜증 내는 것 자체가 자기 지역구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 예. 그건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TK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의 지역구가 다 걸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TK 지역의 앞으로의 민심까지도 걸려 있는 거라 다른 돌발적인 사안이 아닌 이 문제는 벌써 10년 넘게 끌어오면서 치열하게 다퉜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상처가 또는 타격이 생긴다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의 걱정일 겁니다. 예. 근데 주 원내대표는 뭐 지역구가 TK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일 수 있겠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뭐 지역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은 맨 처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했는데 예. 분위기를 이렇게 싹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어디로 간다고 확정된 사항이 없는데 뭐 이럴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한 발.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운명은 사실 언제까지 국민의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 4월 5월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김 위원장의 운명은 대선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게 자기 정치 생명과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TK를 굳이 두둔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국민의힘 그런데 특별법을 발의한 부산 경남 의원들의 그 설득력이 꽤 먹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서울, 부산 시장이다. 딴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이겨야 되고 또 서울도 사실은 영남 인구를 따진다면 상당히 유리해진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계속 먹히는 이게 동료 의원들한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예. TK 민심은 아무래도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당장 그 지방 언론, 그러니까 TK 쪽 언론과 PK 쪽 언론이 온도차가 확연히 났거든요. 가덕도 문제론에서. 보면은 뭐 이게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매일신문 사설 잠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에 폭주를 멈추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폭주한 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폭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난감한 지경에 놓였는데 매일신문 사설에 지적한 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 아니냐. 여기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1, 2, 3 중에 3등이었다. 근데 어떻게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걸 그러면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렇게 결론을 끌어가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김해공항 이외 지역의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지 검토부터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다 거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요것을 특별법을 통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건너뛰려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들은 가덕도가 크게 밀린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권 정치인들이 특별법 카드로 부산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라고 공격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면서 아마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잘못 상대해왔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예. 왜 우리를 푸대접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짝사랑만 계속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뭐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에 있었어요. 김부겸, 홍일학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일학 부시장이죠. 예. 대구의 부시장인데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가덕도 가는 것을. 만일 대권 주자로 불렸던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이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전멸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하게 가덕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졌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대구 입장에서도 경북 입장에서 난감한 것이 덩치 큰 인물을 하나 힘있게 좀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인물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홍준표였단 말이죠. 근데 아직 복당도 못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경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믿을 거라고는 조영 원내대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우리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노골적으로 외면하는데 대구 경북이 이러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결국 대구 경북의 힘에 의해서 재기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역 정치권들은 아마 좀 각성을 해봐라. 지역에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갖고 올 만한 새로운 판을 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그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진 거니까 하면서 무작정 너무 쉬운 지지층으로 보이는 것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성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이번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그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제대로 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아예 판을 전부 다 다시 해보자. 왜냐하면 충청권만 해도 영남, 호남 사이에 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세종시도 가져가고 이번에 국회도 가져간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확 밀면서 한번 지금의 민주당에게 호된 맛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냐. 우리가 너무 쉬운 사람들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올 것이 왔다. 뭔가 한번 여기에서 대구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구 경북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덕도를 밀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고 여기에다가 야당의 PK 의원들이 합세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가덕도가 뒤집어지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라. 그래야만 자기들이 몰매 맞는 게 이제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대통령이 밀고 가는 걸 우리가 뭐 어떡할 거냐 결국. 우리도 그냥 가서 득이나 보자.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단호하게 못을 박아야지 누가 가덕도로 결정했냐. 이거는 김해 신공항이 그냥 근본적인 검토 결론이 났을 뿐이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 대통령을 누가 흔들어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를 이제 경쟁을 하겠죠.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이슈가 지금 하나 터졌는데 그전에는 뭐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이 유리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장 선거는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놓고 봐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덕도 이슈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뭐 민주당은 올인입니다. 자기네 책임에 의해서 부산시장이 보궐이 됐으니까 올인해서 다시 찾아와서 명예회복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고. 자, 국민의힘이 아무튼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난감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이 어떤 취지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당의 분열이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여론이 부딪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뭐 둘 다 맞죠. 당의 분열도 있는 거고 지역의 여론도 분열돼 있는 거고 한데 국가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민의힘 내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서로를 이제 원수지간처럼 대하면서 예. 갈라져야 되는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영남권이 어떤 혼란에 휩싸이면서 손실이 올 거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작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예. 결정이 났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 아니었느냐. 그렇죠.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선거 앞두고 또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예. 이게 완벽하게 일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영남 전체가 자기네 지지권이라고 생각했던 보수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나섰던 거죠. 이렇게 합시다. 김해 신공항을 일단 부산 경남한테 확장시켜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구 경북은 뭘 가져갈 거냐. 예. 그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통합 신공항을 하나 크게 만들어 드리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장내 항공 수요를 3,200만으로 보고 김해 신공항이 2,200만 가져가고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이 한 1,000만 정도 가져가는 걸로 대충 잠정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큰 그림 하에서 대구 경북은 4년 동안 싸우고 싸워서 후보지를 결국 물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돼서 이 덩치가 김해 신공항 조금 넓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렇죠. 크기가 되면 예. 김해 신공항이 2,200만 가져가고 통합 신공항이 1,000만 가져갑시다 하는 게 이 1,000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부산 측은 또 얘기가 달라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주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남권 신공항에 입지를 놓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이 무조건 용역 결과에 승복하는 걸로 하자. 예. 그래서 용역 결과에 승복한다는 건 뭐냐면 김해의 신공항을 하나 크게 짓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을 가져가고 뒤통수를 친 게 바로 TK 지역 아니냐. 그때 이제 부산 사람들이 제일 속상해하거나 이렇게 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대구 경북 지역이 통합 신공항을 세우겠다고 박근혜 정부를 설득할 때 내놨던 게 뭐냐 하면 가덕도에 공항을 세우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결정인가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는 김해 신공항을 지어야지 왜 가덕도를 짓느냐. 김해 신공항이 엉터리라는 걸 들이밀었던 예.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부산에서는 또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정치적 논리로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론할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이 가덕도 공항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하려면 하든지 하고 안철수 대표가 좀 비웃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론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35개의 정치인 이름을 딴 공항이 3개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와 각 쇼핑몰의 경쟁적인 배송 정책이 택배기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기도 했죠. 이런 심각함을 인지한 것인지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택배기사 과로사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부 역시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택배기사분들이 한 10분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면적인 실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장시간 작업 시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건강 진단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고 수준 아닙니까, 일단? 일단은, 우선 이분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택배 업계 그다음에 우리 택배 기사분들이 뭐 단체 노조와 단체 또 이런 분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면서 개선해 가도록 유도해 가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그럼 좀 살펴보죠. 일단 밤 10시 이후 심야 택배 배송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달을 다 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날로 넘어가면은 계속 적재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왜 이런 공고를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택배기사분들 중에 많은 택배기사분들이 분류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분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대개 아침 7시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7시에 나가셔서 분류 작업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시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까지 배송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7시에 출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한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기에 저희도 이렇게 택배 물량을 한번 봤는데 날짜마다 택배 물량의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물론 10시가 넘어가지고 배달하지 못하는 그 택배 소포는 그 다음날 배송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물량이 적은 날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뭐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분류 작업 인원을 따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류 작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요 문제가 좀 명확하게 서로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택배 회사와 그다음에 택배 노조 간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택배 기사분들 이런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제 주요 택배사들에서는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대책을 발표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택배 분류 인원 지원 인력뿐이 아니라 택배 그 분류 작업을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가 또 자동화되게 되면 그런 분류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 5일 근무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시행은 아니고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우선 주 5일 택배 물량을 5일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택배 업계와 그다음에 택배 기사분들뿐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분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주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부나 아니면 그 택배 업계와 그 노자 간의 둘이 양자 간의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대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런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거기서 좀 논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이게 소비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좀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론조사 보니까 소비자들은 주 5일 해서 소비자들 좀 불편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 혹은 요금 인상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여론을 좀 실어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조금 더 협의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그렇게만 지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근무 시간이 줄고 주 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택배 기사님들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많이 깎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또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현재의 택배 수수료 체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일방적으로 지금 작업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노사 간의 협의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노사 간의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택배 기사분들의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정 작업 시간에 대한 한 개의 택배 물량을 분류해서 배송할 때까지 들어가는 이제 표준 작업 시간이 되겠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적정한 물량과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논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택배 가격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택배 의뢰를 하고 거기서 부담하시는 택배 그 수수료가 있는데 택배 그 가격이 이제 쭉 이 택배가 배송이 되면서 그 가격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 가격 구조가 있는데 그 가격 구조에 대한 좀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산재 보험에 관련된 건데요. 택배 기사분들이 지금 특수고용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 뭐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택배 기사분들을 포함한 특고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된 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특고분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이분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이제 그 사용자분들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임금근로자랑 조금 다릅니다. 임금근로자들은 사업업체가 다 보험료를 내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보험료를 반반 낸다. 이렇게 이제 그때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의 산재보험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제외 부분을 터놓고 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용제외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적용제외를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만 제한을 하는 그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로 지금 계속 쓰러지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모처럼 말하는 대책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냈고 이낙연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관께서는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처벌 강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취지와 그다음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법은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이어서 저희 정부 내에서 이제 법무부가 그 소관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하면서 좀 정리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도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그 기업과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가 좀 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별도로 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법은 뭐 취지가 거의 같은 취지이고 그렇다면 이 두 법은 서로 대체 관계는 서로 아니고요. 서로 보완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뭐 장관님께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하나투어가 무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11월까지였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4개월 연장한 것인데요. 그 11월까지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건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다시 지원금을 또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예.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에서 유급 휴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상을 지급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들어간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1년에 지원받는 날수가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날수가 차서 무급휴직으로 돌아가게 전환된 것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또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고용보험에서 직접 무급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 평균 임금의 한 50%를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가시다가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고용유지 지원금이 다시 지원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 공수처 등 사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나온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당은 이번 정책은 내년 2, 3월을 겨냥한 초단기 대책이다. 임대차 3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중장기 대책도 곧 마련할 거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책? 네, 초단기 대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급을 중장기로 한다는 게 이제 빨리 안 먹히니까, 그런 초단기, 저는 임기응변식 방책을 내놨다고 보는데요. 예. 글쎄, 이번에는, 23번째 실패에 이어서 24번째도 이제 결국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빈 임대주택서부터 상가, 오피스, 호텔방까지 말하자면 모두 창고 대방출을 통해 갖고 임시 변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 3개월 넘게 주택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 예. 그리고 전세가가 이미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90% 수준으로 과연 사람들이 거기 전세값을 내고 살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산무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 이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본격적으로 공공 전월세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걱정은 이런 사업 와중에 LH가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24번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민간 서플라이어, 공급자들인 민간 건설사들도 좀 시큰둥하고 그리고 경실련조차 이게 재벌들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역시 24번째 대책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은 처음에는 수요를 억제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풀고 그 다음에 공급이 이제 장기간을 해야 되니까 초단기 대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구 절반이 넘는 가구가 이제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겨우 이렇게 몇천 세대 단기 공급을 늘린다고 해갖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마치 사막과 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목은 타는데 정부가 이제 우물물 이렇게 퍼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예.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은 예. 결국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런 그 댐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고 이 뚝을 엉뚱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물길을 돌려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임대차 3법 원상복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더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지난번에 워낙 날치기로 해서 축조심사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정말 응할지는 미지수죠.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장 문제를 좀 여쭤보죠. 후보 네. 추천 결국 불발이 됐는데 네. 여당은 야당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누가 온도를 네. 통과되지 않는다. 아마 그 비토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비토권은 말이죠. 예. 그 패스트 트랙을 하면서 여당이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절대 공수처가 출범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하라는 취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군림한 무소불위의 사법기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 여부도 공수처 결정에 맡기도록 돼 있어서 이 수사를 독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이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 3번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추천위원들은 예비 후보들 인터뷰 얼굴조차 보고 물을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비토권을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당이 추천한 그 예비 후보들도 비토를 맞은 겁니다. 저희도 예. 비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 당 조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만나셨을 때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예비 후보들이 적절치 않고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비 후보들을 다시 추천하고 그런 재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돌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 테고요. 네. 이번에 여야 추천위원회 올린 후보는 다 탈락했습니다. 그건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나머지 4명을 상대로 한 표결에서도 결국은 5표씩 또 4표씩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한 것이다. 관련해서 네. 이찬희 변협회장이 야당 추천위원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10번 해도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후보를 재공모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변협회장님이 좀 선입관을 갖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후보 추천위원은 독립적인 어떤 의사 판단에 의해서 적격성을 보는 건데, 마치 3번 했다고 그래갖고 영원히 비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만 가지고 계속 저희가 하자고 주장했는데도 그거를 물리치고 이제는
계속해서 똑같을 거니까 안 하겠다? 그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고 오만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재공모로 가자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예비 후보들이 훌륭하시겠지만 그 추천위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공공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 간의 의견도 모으고 해서 추천위를 다시 소집을 해서 새로운 예비 후보들을 좀 구성토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만일 민주당이 그렇게 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막을 카드가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게 또 현실론이란 말이에요. 그 뭐 원내대표께서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현실론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잠깐만 과거를 되짚어서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불법 패스트트랙하고 29분 만에 날치기 통과됐을 때 공수처의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장을 한 겁니다. 근데 3번 회의를 거치고 이제 협치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지금 각종 비리 의혹, 부정선거 의혹, 월성 1호기,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게 커지니까 검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는 거 아닌지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현실적인 그 대안이라고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오늘 그 법사위에서 그 헌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이거를 헌법에 맞는지 위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오늘 법사위에서 찾아가서 헌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위헌 판단이 나면은 저희가 공수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공수처 출범의 정신을 안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는 하여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국회의장의 이야기대로 다시 한번 협의가 가능해진다면은 그 후보를 재공모해서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될 텐데 지금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그 야당이 추천한 이현 변호사의 사과 혹은 교체 없이는 자신은 회의장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이현 변호사의 사과나 혹은 교체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추천위원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회의석상에서의 어떤 그런 좀 방법상의 마이너한 문제를 저희가 거기까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합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원래 법이 출범했던 그 취지에 맞게 빨리 좀 다시 재개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야 추천을 아예 빼고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에서 다 비토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현실적으로 여야 추천 빼고 가서 압축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그 기관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헌재소장, 국무총리, 판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빨리 뽑습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많고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정말 쌓였는데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지 제가
정말 그 여당한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갖고 중요한 일은 정말 진중하게 해갖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니까 짧게 좀 답해 주세요.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분열 양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분열은 없습니다. 분열은 없고 다만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 정도의 의견 피력은 있을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김해 신공항 추진을 위한 검증위원회에서 이거를 완전히 취소하는 의견을 낸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듣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거지 여당이 뭐 가덕도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부안내동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이슈 언박싱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지만 기자가 이제 하차를 했고 이어서 오종탁 기자가 왔네요. 네. 네. 시사저널 김영춘 장관이 고소했던데. 예. 좀 밖에서 우려스럽게 보시는 것과 다르게 시사저널은 좀 평화롭습니다. 예. 예. 뭐 시사저널로서는 녹취록을 입수했는데 보도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네. 어쨌든 김영춘 전 의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과하게라도 이 문제를 짚고 어쨌든 가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내년 4월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일단 여당 부산시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매우 강력한 후보죠.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춘 전 장관을 시나리오로 1번 시나리오로 놓고 여기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요. 후보 선정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안 된다고 판단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진실은 나중에 드러날 테고. 자, 오 기자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확산세가 확산되면서 20일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서 누적으로는 30,017명입니다. 전날에 343명보다 20명 더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게 8월 말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3차 유행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로서는 또 방역 당국으로서는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1.5단계인데 1단계에서 0.5단계 상향했죠. 근데 2단계로 다시 갈 수 있다. 근데 2단계나 2.5단계로 갔을 때 그러면 또 누군가는 큰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여행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그 6차 6번째 코로나 관련해서 담화를 내셨고 3차 대유행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참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대책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방역과 민생 이 사이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도 우리 K방역 이야기를 하면서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방역이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역은 방역대로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그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은 뭐 이재명 지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지원금 내지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방역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지금 더 이상 약간 경제 타격을 논하기 힘든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이미
3차 유행 시작됐다고 이제 거의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소비 쿠폰 나눠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유동성을 정부가 책임 있게 좀 공급하는 그 기본적인 생활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K 방역이라고 정부에서 또 방역 당국이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처럼 환자가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들이 너무 그 협조를 잘해줬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8개월째인데 근데 이제는 코로나 피로감이 극도로 쌓인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모임을 자제해라, 개인위생 철저해라, 마스크 써라 이것만 계속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느냐.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얼마 지나고 나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응답하라 2020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나레이션도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죠. 예. 마스크 세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 딸이 고3인데요.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는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또 뭐 요즘엔 뭐 4살, 5살 꼬맹이들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귀엽다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 됐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 서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속보성으로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로감도 있습니다만 또 이 두 사람에 대한 피로감도 있어요. 근데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또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마보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저도 언론에 속한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점입가경 같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 한 국정감사였는데 이제 의미 있는 정책 논쟁은 사실 뭐 많이 나왔지만 기억나는 게 없고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공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점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뭐 어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는 저명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언론이 윤 총장 관련 사안을 좀 더 비중 있게 계속 차츰 보도하면서 이제 추윤 갈등, 정확히는 언론이 보도하는 추윤 갈등 구도의 노출 빈도도 같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도하는 걸 보면 옛날에 철이와 미애라고 가수가 있었는데 너는 왜 열이와 미애 너는 왜 이런 식의 네. 근데 너는 왜 했으면 왜 대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의 검찰개혁의 본질에 이렇게 육박하는 기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갈등이 고조됐어요. 뭐 대노, 진노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들. 인상 비평. 이런 식의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평검사 2명을 보냈다. 뭐 감히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평검사 2명 얘기도 실은 처음에 그 소스가 이 평검사 2명 보내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다라는 기사의 소스가 검찰들 얘기잖아요. 검찰발 기사인데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도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일정 협의하기 위해서 밀봉된 봉투를 갖고 와서 전달해달라 그랬더니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검의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인가요? 이게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도 아닌데 왜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하는데 뭐 서면으로는 다 진술하겠습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왜 대검의 공직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감찰을 보낸 이유도 이제 따로 있는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이제 뭐 검사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이런 뭐 5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항은 사실 곧바로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제쳐지고 다시 추윤 갈등, 일촉즉발 대결 이런 상황에 주목한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감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왜 그 평검사 둘을 보내서 이렇게 모욕 주기를 했느냐. 아까 그 신장식 변호사 말처럼 이거는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말이고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았어서 이건 그럼 윤석열 모욕 주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검찰청 법무부 훈령에 보면 이 감찰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협조해야 된다고. 감찰 규정 6조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보면
와서 진술해야 되고요. 서면 내라고 그러면 서면 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감찰에 응해야 된다. 심지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찰 대상이다. 근데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찰 대상이라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 응하지 않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법무부에서 뭐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조차도 이제 감찰을 하는 방법일 텐데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대면 조사는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태도로 보면 대면 조사는 죽어도 못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실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여론조사 일정한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거의 과반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예. 근데 그 추 장관이 지금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윤 총장 검찰총장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정치적 행보 하지 말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공무원으로서. 대선 출마 같은 정치적인 행보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윤 총장이 계속해서 사실은 저는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하는 건 처음 봤어요. 뭐 갑자기 검사들 모아놓고 민생 사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것도 뭐 돌아가면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도 추가적인 조치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방금 신 변호사 말처럼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은 정치하면 안 된다. 추미애는 잘못하고 있다. 이게 대세인데 이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권자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두 사람을 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뭐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은 임무가 분명합니다. 검찰 개혁입니다.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추미애 장관 이외에 누가 더 이 정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냥 추진력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탈탈 털리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멘탈이 있어야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에서 다른 어떤 뭐 공수처 출범이라도 해야 그다음에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탄핵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 건데 이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 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까지 법원이 따져왔고요. 마지막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감찰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 건 징계, 검사의 직을에서 물러나면 총장도 당연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관건이고 결국은 감찰과 현재 진행되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 내용 에 따라서 뭐 달려 있다. 신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법령에 따른 것이고, 예,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권자가 나를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불신임하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불신임 어떤 워딩이 나온다면은 뭐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네. 점점 더 대통령을 향하는 시선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그 저쪽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그 추나땡,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을 때 그것이 또 그쪽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좀 깊이 1월 생각해봐야 3일에 추 장관이 취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한 조치들을 보면은 인사, 수사 지휘권 발동, 친인척 관련 수사, 감찰 이런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윤 총장이 계속 버티니까 추 장관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여론도 많더라고요. 예. 아니요, 저는 할 게 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도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시행령 만들어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비판했어요. 왜 이렇게 검사한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했느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월성 원전도 그렇고 검찰이 여전히 자신의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시켜라. 이런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 장관이 이러한 제도개혁, 검찰개혁의 본질은 제도개혁이거든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육중하고 큰 칼을 제대로 쓰시는 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70년 이상 됐습니다만 검찰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은 결국은 기득권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못 내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우리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준 게 우리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글에 댓글은 전부 무더기 반발하는 거였어요. 임은정 당신이 정치검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뭐 커밍아웃 이런 것도 있었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와 기소를 한쪽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잘못하면 기소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기소할 때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해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찰 무오류 조직이 그러니까. 예,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임은정 검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제 이춘재 8차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재심을 하는데 검찰이 무죄 구형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검찰개혁의 작은 성과라면 성과예요. 임은정 검사는 그 재심 사건에서 예전에 검찰이 조작했던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의 갈등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내놨고 여당은 아마 전원 찬성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특별법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반발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영남 분열을 우려하는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이제 불경 지역 의원들이 이제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게 영남 분열을 우려한다 이러는데 큰 우려는 아닌 것 같은 좀 뉘앙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1부에서도 변상호 앵커와 함께 얘기했습니다만 변 앵커 이야기는 민주당은 꽃놀이패다라고 했거든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가 됐고 사실 애써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하자면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었고, 그러면서 당이 사실은 굉장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경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폭로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부 다 사실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당내 분열성이 컸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어쩌겠냐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이라서 결과적으로 이 김종인 이 투톱이 이전부터 다른 사안에서도 미스매치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리더십을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느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본인의 임기가 보궐까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하면은 부산시장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날아가죠. 그리고 반대 못하고. 그런데 또 TK의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찬성 못하잖아요.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럼 반대하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카드다 이거는. 꽃놀이패죠. 그래서 저도 고향이 부산이라 가지고 그 지역에
언론사나 이제 뭐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듣는데 이 중앙 정부나 언론에 대한 그 불신이나 반감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당연히 돼야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네. 여기서 그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절대 뭐 반대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으로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찬성 반대는 쟁점이 안 될 거고요. 여당을 뽑아야 힘 있는 여당 시장이 시기와 규모를 더 당길 수 있다. 속도와 규모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쪽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대선 앞두고 선물을 줄 거다. 그래서 시기와 규모가 속도도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부딪히는 국면이 되지 찬반 가지고 부딪힐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뭐 부산 쪽에서는 다 찬성을 할 테고 유권자들은 다만 어떤 정당 또 어떤 후보를 뽑았을 때 이게 빠르고 확실하게 되느냐 이걸 판단하겠죠. 예,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쟁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일 없으니까 법 몇 건을 하면 한 185까지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의 PK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냥 통과되겠는데요? 그냥 통과되니까 저는 대통령 의지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에 이 법에 속도와 규모를 뭐 제대로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되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분들 불어 생략하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괜히 5점을 남기지 말고 차근차근 따박따박 속도를 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안 그래도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내는 특별법은 예타 면제를 명시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했더라고요. 아직 뭐 특별법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 국민의힘에서 낸 데는 예타 면제가 있죠. 예. 일단 하태경 의원이 부산시당 위원장 15명 다 끌고 가서 냈는데 괜히 저는 이 과정에서 5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예. 빨리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인천공항도 결국은 특별법으로 된 건데 그 정의당도 결국은 부산의 후보 낼 거 아니에요? 예. 낼 겁니다. 아주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죠. 탄소 제로의 공항 증설이 타당한 방법이냐라고 하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색깔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이슈 언박싱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또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오늘 들어서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